이제 2강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지금 제가 약 이제 지난 호를 쫙 정리하는 거에 한 30분 정도 썼는데요. 레짐 체인지는 이제 체제 간 갈등과 연령 문제가 섞여 있는 게 헬조선 문제, 세대 간 갈등이라고 표현했던 건데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체제에 관한 얘기입니다. 새로운 체제는 도대체 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관한 얘기인데요. 경제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자본주의 국가인데, 자본주의 이전에는 보통 이제 유럽 경제사는 봉건주의라고 합니다. 조선, 우리나라는 좀 빼고 일단 유럽 모델로 기본으로 할게요. 그럼 봉건주의가 있고 자본주의가 있는데, 봉건주의와 자본주의가 겹쳐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실제 역사에서는. 이게 뭔가 혼합되어 있는 시기가 있어요. 실제 경제사에서 진일보 과정은 어떤 시기냐면, 봉건주의가 100%고 자본주의는 0%의 시대에서 갑자기 어느 날 다음 날 또리장군처럼 봉건주의가 0%고 자본주의가 100%의 시대로 갑자기 탁 바뀌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비율이 바뀌는 겁니다. 비율이. 그거를 표현한 건데요. 구체제, 봉건주의에서의 지배계급은 지주였고, 봉건주의에서 피지배계급은 농민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신체제, 이 전환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봉건주의 말기, 자본주의 초기라고 연상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본주의 초기에는 산업자본가가 핵심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노동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업자본주의 단계는 그 다음 단계라고 치고,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란 책, 보이지 않는 손이란 책이 1776년도에 나오고요. 그때가 이제 일종의 수공업, 매뉴팩처 자본주의 단계를 넘어가는 거고, 그 이후로 약간 낮은 단계의 경공업 자본주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중반. 그리고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이라는 책이 나온 시점이 1848년인데, 그때는 경공업 자본주의 단계고, 우리나라로 치면 전태일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중화공업 자본주의가 아직 아닌 단계. 그래서 그때 노동자의 전체 인구 숫자는 약 20%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인구의 50%는 농민이었습니다. 마르크스 시대에도. 아무튼 그런 얘기인데요. 이것이 짬뽕되는 시대가 있는데, 그걸 비유하는 건데요. 이거를 그래서 원래 이제 정치 경제학에서는 이거를 우클라드라고 표현하는 거고, 우클라드라는 개념을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데, 봉건제적 생산 양식이라고 편의상 표현을 할게요. 봉건제적 생산 양식의 점유 비중이 80%고,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점유 비중이 20%인 사회가 있다. 그러면 8대2, 7대3, 6대4, 49대 51, 40대 60, 30대 70으로 언젠가 조금씩 바뀌는 건데, 그 비율 변화가 실은 경제사적 진일보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는 봉건제적 생산 양식이 51% 이상일 때를 봉건주의라고 표현하는 거고,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51% 이상일 때 자본주의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은 여러분 중에 혹시 마르크스의 원책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제가 단일 저자로 제일 많이 봤던 사람의 책은 칼 마르크스 책인데, 마르크스 책을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마르크스 책에는 자본주의라는 표현이 실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르크스는 항상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작 전체에서 그래요. 초기 저작인 경제학 철학수고, 철학의 빈곤, 공산당 선언, 자본론, 정치경제학 비판 요공, 아무튼 뭐 제가 봤던 모든 책에서는 독일 이데올로기 마찬가지로. 그래서 왜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라는 거를 보통 명사를 안 쓰고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왜냐하면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지배적이지 않았습니다. 마르크스 시대는. 그러니까 일종의 한 30% 정도가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었는데, 그것을 빨리 간파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30%밖에 안 됐지만 저 새끼들이 앞으로 다수파가 될 거다라고 자기가 분석을 하기 시작한 거고, 그거를 남들이 충분히 분석하지 않은 거를 막 열심히 이제 막 짱구를 굴려 분석해서 이것저것 계속 책을 내는 거죠. 야,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떠든 거죠. 그래서 그러면 아무튼 뭐 그런 얘기인데, 이런 비율 변화가 핵심인 거고, 그러면 신체제는 우리가 박정희식 발전국가를 마치 여기에다 이제 구체제로 대비시키고, 뭔지 모르지만 신체제라 그러면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 옆에 와 있는 미래들이 존재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미래를 도와주는 게 진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진보라는 말은 뒤섞여 있는데, 레프트, 라이트를 진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레프트, 그러니까 좌파를 진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근데 진보의 다른 의미는 퓨처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진보 개념과 진일보 개념은 구분해야 된다. 저는 이제 그래서 진보를 버리고 진일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진보의 개념은 제가 생각에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약간 여담이긴 하지만, 첫째, 퓨처. 미래 세력이 원래 마르크스 정치경제학에서의 진보 개념은 미래입니다. 미래. 레프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프랑스 공산주의자들이랑 마르크스는 사상 투쟁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레프트지만 너는 새끼야 복고주의적 진보야 라고 맨날 싸우는 거거든요. 뭐 마쿠니 됐건 맨날 싸우는 이유가 너는 봉건제의 변종들이야 전부 다. 너는 진보인 레프트는 맞지만 너는 미래를 대변하는 애들이 아니라는 게 마르크스 사상 투쟁의 핵심 내용입니다. 전체가. 아무튼 뭐 막스 얘기를 길게는 안 할 텐데 그래서 첫째는 퓨처, 두 번째는 약자. 제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어떤 사회경제적 약자와 연대하는 거. 세 번째는 51%라고 생각합니다. 51%는 민주주의 때문에 생긴 거예요. 민주주의가 아니면 52% 안중요할 수 있는 건데 이 세 가지는 미래 약자 51%는 각기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서로 모순도 있어요. 내적 모순도. 근데 예컨대 이번에 힐러리는 미래를 대변하고 약자를 대변했지만 51%에서 실패했던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 같은 새끼들이 당선이 되는 거죠. 예컨대 저는 힐러리가 신경제 더하기 여성 더하기 다인종 연합군이었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트럼프는 구경제 더하기 남성 더하기 백인 연합이었다 생각을 해요. 그러면 힐러리가 미래와 약자는 대변했지만 51%를 대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51%를 꼬시는 뭔가 살짝 양보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수위 조절을 한다든가 그래서 백인 노동자 일부를 자기 표로 땡겼어야 되는 거죠. 다른 선거 캠페인을 하든 뭐 뻥을 치든 뭐 착시 효과를 주든 뭘 쓰든 간에 아무튼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구체제에서 신체제가 짬뽕돼 있는 경제 어떤 사회경제 발전 단계에서는 다시 말해서 전환기입니다. 전환기에는 기존의 이론들을 적용하면 안 맞는 게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주입식 그러니까 진보가 됐건 보수가 됐건 다 주입식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주입식 공부들의 특징들은 뭐냐면 주어진 제약 조건을 전제 조건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변동 이론을 공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진보가 됐건 보수가 됐건 변동기를 체제 변동기를 공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체제 변동기입니다. 체제 변동기이기 때문에 기존 이론은 설명으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신체제를 설명하는 사람들은 정치, 경제적인, 정책적인 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마치 그냥 미래학자로만 설명하고 있는 거죠. 50년 이후, 100년 이후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 그러면 5년 이후, 10년 이후가 우리는 필요한 건데 정책을 쓰려면은 그런 걸 얘기해 주는 사람은 별로 없는 거죠, 지금 거의. 근데 지금 뭔가 아무튼 그런 얘기가 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원래도 그러니까 경제사적 진일보 과정은 또는 정치경제학적 진일보 과정은 구체제와 신체제의 싸움이었고 그것은 이 사분면 그러니까 구체제의 지배계급, 구체제의 피지배계급 또는 구체제의 보수, 구체제의 진보, 신체제의 보수, 신체제의 진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신체제가 미약할 때, 신체제가 51%가 되지 않았을 때는 신체제는 그 자체가 둘 다 진일보 세력인 거라는 거죠. 그 사례들을 몇 가지만 짧게 얘기 드리면 아담 스미스 자체도 원래 그랬고요. 아담 스미스의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국부론이 1776년이고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테제였는데 이것이 왜 혁명적 구호였냐면 당시에는 절대왕권 체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얘기는 절대왕권 타도 이거랑 거의 비슷한 얘기였어요. 예전에 관치금융이 한참 히트칠 때 관치금융 타도 또는 우리 금융으로 치면 모피아 해체 이런 거랑 거의 비슷한 거죠. 일종의 금융위원회 직원이 모피아 해체 주장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격이었어요. 그런 과정이었는데 그러면 아담 스미스는 누구의 어느 계급을 대표했냐? 당시 떠오르고 있던 신흥 부르주아지, 상인 자본가들, 상업 자본가들, 그다음에 수공업 자본가들을 대변하는 이론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 스미스도 진보적이었던 거고, 그리고 곡물법 논쟁 이거는 약간 프랑스 혁명 이후에 영국이 프랑스 농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합니다. 그게 이제 프랑스는 전통적인 농업 국가고 영국은 공업 국가였는데 프랑스 혁명은 1789년도에 벌어지는데 1789년도에 있던 그래서 프랑스 농산물 수입 금지법 이거를 곡물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보호무역주의에 관한 법률입니다. 근데 1810년, 1820년, 1830년, 1840년이 되도록 이 법을 계속 유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법의 존립과 폐지를 둘러싼 계급투쟁이 벌어지는데 곡물법 폐지를 누가 주장을 하냐면 산업자본가랑 산업노동자가 곡물법 폐지를 주장을 하고 곡물법 유지를 누가 주장하냐면 지주와 농민이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제의 진보보수가 연합을 하고 신체제의 진보보수가 연합을 해가지고 연합군 대 연합군으로 계급투쟁을 벌이는 거죠. 근데 곡물법이 언제 폐지가 되냐면 1846년도에 폐지가 됩니다. 영국에서. 그래서 영국 경제사에서는
1846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르주아 계급이 지주 계급을 정치적으로 꺾은 시점으로 간주합니다. 일종의 리카르도가 멜더스를 꺾은 거죠. 그래서 실은 재미있는 거는 당시 산업자본가를 대표하는 이념이 자유주의였고 산업노동자를 대표하는 이념이 사회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중에 혹시 이제 차티스트 운동, 보통선거권 운동, 인민헌장 운동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좀 더 있을 텐데요. 그게 같은 시점에 있었던 두 가지 운동입니다. 그래서 산업자본가 집단과 산업노동자 집단은 정치적으로는 보통선거권 확대를 요구하는 차티스트 운동이 있었고 경제적으로는 곡물법 폐지 동맹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마르크스와 앵겔스가 썼던 철학의 빈곤, 공산당 선언 이런 책을 보면은 곡물법 폐지 동맹을 칭송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보통 차티스트 운동과 같이 있었던 거죠. 그런 식으로 심지어 자유주의자와 사회주의자도 연합을 했었고 자본가와 노동자도 계급 동맹을 맺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체제 전환기였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고요. 나머지도 같은 원리인데 그래서 원래 아담 스미스 시절에는 우리가 들어본 적 있는 러다이트 운동, 기계 파괴 운동은 반동적인 운동이었던 거예요. 구체제의 노동계급이 수공업자들, 그러니까 그 마스터 이런 사람들이 반대했던 거고 동일한 원리로 포디즘 반대 운동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제 숙련공들은 포드주의를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고 그리고 그것에 흔적이 남아 있는 게 미국 노동조합 운동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게 AFL-CIO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 노동조합 운동 조직은 이게 합쳐진 표현입니다. AFL 겸 CIO 이게 지금 현재 미국 노동조합이에요. 근데 그거 유래는 뭐냐면 AFL은 숙련공 노동조합이었고 그래서 반숙련, 비숙련은 노동조합 가입도 안 받았어요. 지금 현대자동차 노조가 현대사내하청 노조를 안 받아주는 것처럼 그때도 그랬던 거죠. 그래서 산업자본주의가 점점 커지고 CIO라는 거 새로운 별도의 노동조합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조직은 언제 통합을 하냐면 산업자본주의가 대세를 그러니까 51% 이상을 점유해서 AFL의 힘이 빠그라진 다음에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노동조합 운동도 기존의 정규직 노조 등등등이 힘이 빠그라진 다음에 이제 새로운 어떤 노동조합의 전환이 발생할 거고 그 미래를 지금부터 준비를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16페이지 상단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거 체제 변동기를 방금은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배계급, 피지배계급, 자본노동 이것만 모순이 있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 역사 내내 최초의 그러니까 수공업 자본주의가 등장하던 과정, 경공업 자본주의가 등장하던 과정, 중화공업 자본주의가 등장하던 과정 국면마다도 구체제와 신체제의 투쟁이 있었다. 그래서 실은 자본노동의 모순 구조와 구체제와 신체제의 모순 구조가 같이 언제나 있었다는 거예요. 자본주의 역사 내내. 지금은 그게 더 심한 거죠. 그런 과정이라는 거고 세대론의 진짜 본질은 구체제와 신체제의 갈등과 충돌입니다. 세대론의 본질은 나이가 아니다. 미국의 2030 세대는 왜 70대 중반에 샌더스를 지지했고 한국의 2030 세대는 왜 50대 초중반에 안철수를 지지했는지를 생각을 하면 세대 문제의 본질이 나이가 아니라는 것을 암시한다. 그러면 세대 문제의 본질은 뭐냐? 변화에 대한 강렬한 열망 그 자체이고 구체제를 갈아엎고 싶은 열망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서울대 출신이든 아니면 성향이 약간 다소 보수든 아니든가 무관하게 그러니까 젊은 친구 자체가 세대적인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기존의 계급운동,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보는 사람은 야! 세대 문제는 나이로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이로는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나이로 접근하는 것도 틀린 접근이고 계급으로 접근하는 것도 틀린 접근인 거죠. 그것이 짬뽕돼 있는 거죠. 그런 얘기인 거고요. 세대로는 근데 나이가 아니지만 나이를 매개로 모순을 드러냅니다. 그건 이제 짧게만 얘기하면 동일한 나이 집단이 동시에 느끼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것은 두 가지 의미인데 첫째 기존 진입자와 신규 진입자의 갈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체제 전환의 개혁 주체와도 관련된 건데요. 구체제에서 신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은 반드시 전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전환 비용을 지불할까로 생각하면 이제 그거가 이게 이제 세대 문제의 개혁성이랑 연동되는 건데요. 현이상 100세 사회라고 간주했을 경우 70살인 젊은 친구가 있다. 그럼 이 친구는 기존 체제에서 이 그지 같은 기존 체제에서 나머지 70년을 그냥 살 건지 아니면 다소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이 세상을 엎어버린 다음에 신체제로 갈아엎은 다음에 나머지 생을 살 건지를 생각하면
신체제로 갈아엎는 게 자기한테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게 20대, 30대, 40대인 거예요. 그래서 2040 세대 자체가 변화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신체제가 더 자기한테 유리하거든요. 구체제는 자기한테 훨씬 더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체제 문제를 제가 아까 전에 이제 6가지 한국 사회를 떠도는 담론 중에 세대론 얘기했는데, 세대론을 나이로 접근한 거는 다 헛발질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존의 세대론에 관한 책들을 보면 뭐냐면, 우리 힘들다. 486 니네는 안 힘들었지. 이게 내용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486 니네 안 힘들었지, 우리는 힘들다. 근데 그래서 어쩌라고 하면은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 뭘 해야 되지 그러면 막막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 20대, 30대, 40대는 뭔가 이제 이게 그 기존의 체제를 갈아엎을 기대 편익이 기대 비용보다 젊을수록 많은 거예요, 실은. 근데 50대, 60대로 가면 이제 다른 요인들이 없으면 이거를 반대할 개연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진보는 미래 더하기 약자 더하기 51%라 그랬는데 젊은 친구들만 단결하면 51% 절대 못 넘어요. 그래서 민주노총한테 아작 날 거예요. 386한테도 아작 날 거고. 그래서 작전을 잘 짜야 돼요. 여러분들을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를 다 모으면 제 생각에 그냥 감으로 한 30% 될 것 같아요. 그게 2012년 3자 구도 하에서의 안철수 지지율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문재인, 박근혜, 안철수의 3자 가상 대결 하에서의 안철수 지지율이 미래 세력의 최다 캐파였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30 내지 35%라는 거죠. 그러면 15 내지 20%는 연합군을 땡겨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고립당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 같은 아들한테 깨지게 될 거거든요. 아무튼 그런 얘기고요. 모순의 재구성은 신체제와 구체제의 본질적인 갈등 구조. 박정희 체제는 좀 단순하게 도식화시키면 탑다운 방식의 경제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계속 시키는 거. 그래서 자원 배분도 위에서 아래로, 의사결정도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실제로 권력 관계도 위에서 아래로, 다 이제 탑다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방식인데, 그게 이제 빠른 추격자 모델의 경제였고 등등인데, 근데 그 모델을 박정희 체제는 성공의 극단까지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박정희 체제가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모순이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니라 거꾸로 박정희 체제가 더 이상 성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성공했기 때문에 모순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안적인 체제는 뭐냐면 바텀업 경기 성장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밑에서 위로 올라와야 되는 거죠. 밑에서 위로 올라와가지고 기존 체제, 근데 박정희 체제는 위에서 아래 방식인 거고, 새로운 예컨대 뭐 신경제가 됐건 혁신경제가 됐건 스타트업이 됐건 벤처가 됐건 이거는 밑에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기존의 체제 전체가 규제 방식이 됐건 무슨 담론이 됐건 뭐가 됐건 새로 올라오는 걸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체제 전체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마치 음양이 뭔가 충돌하듯이 음의 기운과 양의 기운이 충돌하듯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방식이 박정희 체제가 밑에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체제를 가로막고 있는 것. 그것이 현재 저성장을 비롯한 모순의 본질이다. 그래서 그것을 약간 정치 경제학적 용어로 번역해서 표현하면 낡은 생산 양식이 새로운 생산력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그래서 질곡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 상황이 현재 상황이고, 방금 제가 말한 이 표현은 마르크스의 표현입니다. 마르크스는 낡은 생산 양식이 새로운 생산력의 발전에 질곡으로 작용할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혁명이 벌어진다고 표현했어요. 다만 마르크스는 민주화 이전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한국 사회는 민주주의 방식으로 혁명적 에너지를 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다양한 계기로 평소에는 마그마 밑에서 끓고 있다가 뭔가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근데 어떤 계기점이 주어지면 뻥뻥 하면서 터지는 게 이번에 굳이 최순실 사건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지난번에는 그게 안철수 현상이었던 거고, 지금은 이제 훨씬 더 강력해져가지고 최순실 문제를 계기로 터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너지는 지금 단지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벌어진 에너지가 아니라 이런 어떤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 에너지가 맞물려 있다는 거죠. 다만 모순의 축은 약간 다른 거죠. 방향은. 그래서 정보 의사결정 인센티브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뭔가 터주는 거,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법과 제도를 그렇게 싹 다 바꾸는 거, 그것이 레짐 체인지 본질이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럼 그게 뭐냐? 그걸 이제 조금만 더 하면은 대안적 방향성의 총론은 이제 헬주손이 아닌 사람이 있고 헬주손인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헬주손인 사람은 아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낙수효과 없는, 그러니까 경제성장률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얘기는 좀 이따 잠깐 할 거지만 낙수효과 없는 과당경쟁 하에서의 노동억압체제, 이것이 헬주선을 일종의 미분한 표현인 거죠. 박정식 발전국가를 2016년 버전으로 미분해서 표현하면 낙수효과 없는 과당경쟁 체제 하에서의 노동억압체제, 이건 거고, 그래서 원청 자본노동은 독과점적 지대와 특혜를 자본은 자본대로 노동은 노동대로 가지고 있는 거고, 하청 자본노동은 그게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과당 경쟁에 처해 있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헬조선을 겪고 있는 건 아니다. 일부는 유럽식 복지국가에 준하는 체제를 살고 있는 거고, 이제 인구의 한 80% 내지 90%는 헬조선을 살고 있는 거고, 인구의 10% 내지 20%는 약간 이제 뭐 유토피아까지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괜찮은 사회를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비정규직 문제를 얘기하면 비정규직 고용을 늘린다 그러면 민주노총, 한국노총, 뭐 진보 언론, 뭐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을 포함해가지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지 왜 질 나쁜 일자리를 만들려고 그러냐. 질 좋은 일자리는 대한민국에 딱 10%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은 민주노총, 한국노총, 민주당, 정의당 등등등 해가지고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얘기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랑 거의 비슷한 얘기인 거죠. 질 좋은 일자리는 원래 10%밖에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그렇다면 대안은 박정희식 성장체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성장체제로의 전환을 하고, 한쪽은 독과점, 한쪽은 과당경쟁 체제를 바꾸고 노동 친화적인 사회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세 가지를 동시에 이뤄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헬조선을 극복하는 거에 어떤 이제 미분하면 실체가 되는 거고, 박정희식 성장체제를 대체하려면 박정희식 성장체제는 강력한 독재자 관료 재벌이 수직적 연합을 였는데 얘네들이 동맹을 맺으면서 얘네가 셋이 힘을 합쳐서 뭐를 했냐면 노동을 억압했습니다. 셋이 힘을 합쳐서 노동을 억압하는 구조였던 건데, 다만 반대급부로 그거를 왜 노동과 국민들은 동의했냐? 낙수 효과가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동운동만 안 하면 먹고 살만 했거든요. 근데 노동운동 하는 순간 얻어 터지는 거죠. 낙수 효과 없는 노동 억압 체제. 그러니까 그때는 낙수 효과가 매우 뛰어난 노동 억압 체제였던 거죠. 낙수 효과가 풍부했던 노동 억압 체제. 그게 박정희 헤게모니의 본질이었다. 이들이 주도 세력이 된 거는 성장면, 분배면 모두에서 효과적이었기 때문이기 때문에 박정희식 발전 성장 동맹을 대체하려면 더 미래지향적인, 그리고 독재자 관료 재벌의 동맹에 맞먹는 그런 대안적 힘을 가지고 있는, 힘을 결집하는, 그 주체를 결집하는 거 연동돼야 되겠고요. 성장 정책의 중요성을 좀 얘기하면, 이거는 월급이 2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경제 성장률이 1%, 3%, 6%, 9%라고 가정을 하고 5년, 10년, 20년, 25년, 여기 오탄데요. 15년입니다. 5년, 10년, 15년, 20년의 변동치를 가정을 하면 그냥 극적으로 1%와 9%만 보여주면요. 1% 성장을 하면 20년 이후에 200만 원인 사람이 241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 9% 성장을 하면 20년 이후에 1028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5배로 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양극화는 경제 성장률의 저하 그 자체가 실은 양극화한 요인입니다, 실은. 그래서 성장을 외면하는 얘기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다, 그런 얘기는. 그냥 아름다운 이야기들이다. 그래서 실은 성장 자체도 되게 중요한 과제고요. 그리고 이 간극이 크면 클수록 사회적 갈등이 커진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기대 소득 증대율과 실제 소득 증대율, 이 간극이 크면 클수록 사회 갈등이 커진다고 봐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아무튼 성장 정책은 중요하다는 얘기를 환기시킨 거고, 이 자체가 양극화를 강화시키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얘기를 한 거고요. 성장률 저하 그 자체가. 그 다음에 낙수 효과의 중단 얘기인데, 우리 이제 아마 진보 개혁 뭐 이쪽 많이 분들이 낙수 효과가 멈췄으니 이제 그만 성장 얘기 좀 그만 좀 해라, 이런 얘기 엄청 많이 봤을 겁니다. 뭐 환경운동 하시는 쪽 분들, 뭐 녹색당 쪽 분들, 뭐 정의당 쪽 분들, 뭐 5만 가지에서 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정세균 의원님 같은 경우는 분수경제론, 이렇게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바텀업 뭐 이렇게 이펙트 효과 뭐 이런 걸 얘기도 하시다. 성장을 얘기하기도 하고 있는데, 트리클 다운에 대비해서 이제 트리클 업 이펙트 뭐 이런 표현 쓰시고,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소득 주도 성장 원래 임금 주도 성장에서 가지고 온 건데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일종의 이제 그 나눠 먹는, 그러니까 뭔가 나누는 방식을 얘기하는 건데, 저는 그런 접근은 좋은 접근이 아니다. 그리고 대안이 될 수 없다. 절대로 될 수 없다. 저의 이제 결론부터 여기 얘기하면, 낙수 효과 중단에 대한 해법은 낙수 효과의 부활이다. 이게 중요한데요. 세대 문제의 본질은 체제 간 갈등이라면 해법은 무엇인가? 청년 실업의 대안은 도대체 무엇인가?
헬조선의 실체가 낙수효과 없는 극단적 과단경제체제의 노동화업체제라면 해법은 무엇인가? 대기업의 낙수효과가 끝났다면 해법은 무엇인가? 이 네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은 대안적 낙수효과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18페이지에는 분수효과랑 소득주도 성장론이 공허한 얘기다. 그리고 정책적 수단도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복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미 복지 자체가 비정규직은 복지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더 많아요. 60%는 복지 혜택을 못 받고 있거든요, 아예. 그리고 그거는 기업 규모별 양극화랑 연동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런 현실을 전혀 분석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원인 분석을 한 다음에 정책적 대안의 방향성을 잡고 대안적 정책 수단 이 순서로 가야 되는데 그냥 1번, 2번 없이 3번, 4번만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언론이 맨날 그거 받아 쓰는 거고. 아무튼 그런 얘기고 낙수효과의 중단 해법은 새로운 낙수효과 창출인데 18페이지 하단만 잠깐으로 넘어갈게요. 기존의 낙수효과가 중단되었으면 그 해법은 낙수효과의 포기가 아니라 새로운 낙수효과를 재주권 만들어내는 것이다. 근데 그것이 지금은 가능하다고 저는 보는데요. 특히 이제 다만 그 방법론은 대기업이 아니라 창업을 통한 그러니까 이 얘기를 여기 있다. 창업을 통한 자유민주적 기업의 낙수효과. 여기서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제가 쓰는데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안 오셨던 분은 못 들었지만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본 및 자본가는 자신을 만들었던 그 시대를 담는다는 표현을 썼었어요. 박정희식 발전국가와 재벌과 중화공업은 우리나라 재벌은 누구를 닮아 있냐면 1970년대를 닮아 있어요. 1970년대는 어떤 시대냐면 첫 번째 냉전의 시대예요. 두 번째 군부독재 시대예요. 그리고 세 번째 중화공업의 시대인데 중화공업은 왜 중요하냐면 대공업의 시대예요. 경제학자 중에서 노벨 경제학상을 탄 경제학자 중에서 로널드 코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노벨 경제학상을 타는 거는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적이 있는 거래비용이라는 개념을 이 사람이 아무튼 지구상에서 최초로 경제학에서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1931년도에 기업의 본질이라는 논문에서. 두 번째는 코즈의 정리. 어떤 이제 그 공유지에서 어떻게 이제 재산권을 획정해가지고 그거를 해결할 건지. 두 가지의 이론적을 가지고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탔는데, 이 사람은 기업은 시장이 완벽하면 기업은 등장할 이유가 없고, 시장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이 등장하는데, 시장은 뭐가 완벽하지 않냐면 거래 비용이 존재한다. 이게 내가 계약을 체결하면 이 새끼가 거짓말인지 야불인지 나중에 뻥인지 뭐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계약 이행 비용, 정보 탐색 비용 뭐 이런 등등의 거래 비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거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업을 출연했고, 근데 그 기업은 거꾸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조정 비용이 발생한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경제학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업의 조정 비용이 한 단위 증가하는 가격과 거래 비용이 한 단위 증가하는 그 균형점이 기업의 규모가 결정된다고 경제학에서 표현을 해요. 이게 이제 제도주의 경제학에서 나오는 거래 비용 이론에 관한 얘기인데요. 그러면 기업 조직은 뭐랑 연동되어 있냐면 기업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통제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권위주의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업의 본질은 기업이 내부를 통제하는 것의 본질은 위계예요. 위계. 하이어라키라고 보통 이제 경제학에서 표현하는 위계에 의한 통제. 그래서 기업은 이제 제도주의 경제학 못 들어봤을 텐데 기업은 명령 경제가 작동되는 곳이고 기업 그 자체가 그 명령 경제를 국가 단위로 전부 확산시킨 게 계획 경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 경제에서의 기업은 시장 경제이지만 그 안에 명령 경제가 작동하는 거죠. 그게 그리고 68 혁명이 벌어졌던 이유예요, 실은. 그래서 실은 포드주의의 시대, 포드주의가 극단적으로 성공하는 시대, 중화공업이 커지는 시대, 기업 규모가 커지는 시대는 그거 이퀄 권위주의가 확산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기업 규모가 이퀄 권위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권위주의가 싫어가지고 68 혁명을 했던 거죠. 나는 너네가 너무 싫어. 이런 사회가 너무 그지 같아. 그래서 실은 재벌은 그 모든 게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냉전, 군부독재, 포드주의, 대공업,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계열사 체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큰 거죠. 이 복합 대규모 기업 체제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박정희 체제 그 자체가 기업의 특성이 권위주의적 기업이에요. 그러면 이 얘기는 대안이랑도 연동되는 얘기인데요.
그렇지 않은 권위주의적이지 않은 기업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자본가는 권위주의적 자본가가 있는 거고 권위주의적이 않은 자본가가 등장할 수 있다. 그것이 우리가 이제 체제를 변혁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축 중에 하나인데요.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저는 박정희식 낙수효과를 다르게 번역하면 권위주의적 낙수효과인 거고 그거와 다른 자유민주주의적 낙수효과가 가능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무튼 혁신형 중소기업을 낙수효과로 거점으로 삼고 기존의 중소기업 정책 전부를 레짐 체인지해야 된다. 아까 말한 자본은 좀 이따 다시 얘기할 텐데요. 뒤편에서. 그러면 동시에 그러니까 독과점 기업에게는 경쟁 促진을 정책을 써야 되는 거고 서민들은 지금도 과당 경쟁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사회 안전망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대선 캠프에 종사하고 있으면 저는 이제 뭐 이게 메인 구호가 될지 서브 구호가 될지 모르겠지만 기업에게는 경쟁 촉진을 서민들에게는 사회 안전망을 저는 이런 표현을 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제가 생각하는 한국 사회 변혁의 어떤 정책적 내용의 가장 큰 골격이에요. 그러니까 독과점에게는 경쟁 촉진을 어떤 그 과당 경쟁에 시달리고 있는 서민들에게는 안전망을 제공하는 그러니까 아까 6가지 모순되는 주장 신자유주의, 재벌개혁, 뭐 노동규제 어쩌고저쩌고가 실은 다 진리의 일부분을 반영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그거를 단순 구조로만 이분법으로 해설하니까 이게 사분면으로 해석을 하면 그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얘기고요. 청년들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3가지인데요. 경쟁의 관문을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질 좋은 일자리는 10%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0%와 나머지 90%가 있는 건데 그리고 그 10%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비롯한 질 좋은 일자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재벌과 공공 부분이에요. 그래서 재벌과 공공 부분에 들어가기 위해서 인간다운 대접을 받기 위해서 헬조선이 아니려면 그 10%로 들어가기 위해서 죽기 살기 경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친구들이랑. 그래서 기를 쓰고 죽기 살기로 공부해서 인간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공공 부분과 대기업. 그래서 그러니까 삼성고시라는 말은 실은 정확한 표현인 거죠. 삼성고시와 노량진 공시족은 같은 현상인 거죠. 독과점이 공공 부문 독과점과 민간 부문 독과점이 양대축인 거죠. 현재 구조에서는 주말에 촛불시위에서는 연대를 말하고 평일 도서관에서는 경쟁을 해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착한 마음을 먹어도 그러니까 뭐 우리가 촛불시위 많이 나가서 여러분 연대합시다라고 많이 떠든다고 연대가 이루어지는 건 절대 없다. 그냥 그러다가 공부 안 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공부 안 하면 뭐 된다는 것처럼 공부 안 하면 90%가 되는 거다 그냥. 현행 체제에서는 누군가는 10% 그러니까 결국 누군가만 10%만 괜찮은 대로 가는 거고 나머지 90%는 그러니까 이제 경쟁이 빡세니까 훨씬 더 이제 어려운 거죠. 짜증 나는 거고. 그래서 현행 구조에서는 아무리 정치개혁 백날 해봤자 그리고 뭐 지금 뭐 486 얘기하는 거랑 민주노총 얘기하는 거 민주당이 얘기하는 거 백날 해봤자 주말마다 연대를 말하고 평일에는 도서관에서 경쟁을 살아남기 위해서 시험 공부를 하는 그 구조를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이게 첫 번째 방식이고 두 번째 선택지는 조선일보의 해법인데요. 달관하는 겁니다. 옛날에 조선일보가 이제 달관세대라는 표현을 일본에서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낙수효과 없는 과당 체제, 경쟁 체제 하에서의 노동화갑 체제를 그냥 순응하면서 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뭔가 고학력이 되면 될수록 이거 순응하기가 어렵겠죠. 대안이 보이면 볼수록 이거를 엎어야 될 기운이 생기겠죠. 세 번째는 뭐냐면 새로운 낙수효과와 새로운 기업 생태계 자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실은 청년 실업의 해법은 취업하게 해주는 거고 취업하는 거는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거고 새로운 기업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게 핵심이고 그래서 재벌 체제를 몰아내는 것은 분배도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른 성장 방식입니다. 박정희와 다른 성장 방식. 그 자체가 재벌 체제에 아까 말한 봉건제와 자본주의의 비율이 8대2, 7대3, 6대4, 49대 51로 바뀐 것처럼 재벌 체제의 비율을 다운시키는 거. 그것이 실은 레짐 체인지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재벌 체제가 지금은 예를 들어서 한국 사회 한국 경제 지배를 재벌 체제가 80% 하고 있다 그러면 약간 네이버를 비롯한 데가 지금 20%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들의 20% 비율을 30%, 35%, 40%, 45%, 51%를 만들어서 어느 순간 재벌 체제의 사회 경제적 지배력이 49%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그때 우리는 박정희식 체제가 타도되었다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튼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재벌 체제는 그러니까 경쟁 촉진을 통해서 몰아내야 되고요. 제가 민병두 의원실에 있을 때 했던 이슈 중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소비자가 더 좋아지는 경쟁 촉진 3법 정책 토론회라는 제목의 토론이 있었어요. 그리고 부제는 뭐냐면 맥주는 맛있게, 통신비는 부담 없이, 차 수리비는 저렴하게 라는 부제에 제가 토론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맥주, 통신비, 차 수리비의 공통점이 뭐냐면 재벌 독과점 산업이에요. 재벌 상위 2개 기업 내지 3개 기업이 다 헤쳐먹고 있는 거예요. 시장 점유율, 그걸 이제 공정거래 쪽에서는 그 공정거래위원회 미션 중에서는 시장구조 개선이라는 미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경쟁적 시장구조를 바꾸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인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 직책은 가장 한직이에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장 사람들이 탐내는 직책은 뭐냐면 카르텔 총괄과라는 곳이에요. 왜 그러냐면 기업을 두드러 패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카르텔 총괄과는 기업한테 과징금 매기는 거거든요. 담합 같은 거에 대해서. 그러면 매수 가치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많이 두드러 패면 팰수록 그리고 과징금 규모를 1억에서 100억으로 올리면 올릴수록 이 얘기는 우리가 부패 문제와 김영란법과 관련된 건데 부패의 작동 구조는 그동안 진보는 뒤에 제가 좀 이따 얘기하니까 자세히 뒤에 다시 얘기할 거긴 한데 과징금을 1억이니까 솜방망이다. 무슨 사건이 터지면 솜방망이 처벌이 막 기사에 나와요. 그래서 과징금이 너무 미약하고 뭐 벌금이 적고 하니까 이거의 실효성은 강화된다. 그래서 과징금을 1억인 걸 100억으로 올려요. 그러면 매수 비용이 관료의 매수 비용이 1억이었다가 100억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투쟁은 관료 매수 비용 확대 투쟁이었다. 매수 가치 극대화 투쟁이었다. 그리고 누가 그것을 공모했냐 결과적으로 박정희 세력, NL, PD. 왜냐하면 운동권들은 국가사회주의 모델을 전부 다 추구했기 때문에 국가를 키우고 관료를 키워야지만 마치 공공성이 된다고 착각했지만 그것이 관피화의 원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한국 사회 관피화는 NL, PD, 박정희 3자가 연합해서 만든 거라는 거죠. 포퓰리즘은 한국 사회는 전경련 경총은 상위 0.1%를 대변하고 있는 거고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상위 10%를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위 0.1%를 대변하는 세력이 새누리당인 거고 상위 10%를 대변하는 게 정의당과 민주당이에요. 그래서 하위 90%를 대변하는 서민들, 하청 자본가와 하청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치 세력은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을 대변하는 이론도 존재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항상 정치가 싫은 거죠. 자기랑 무관한 얘기만 맨날 하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고요. 그러면 그게 다르게 말하면 조직된 보수가 정경련, 경총, 새누리당 이런 것들인 거고 조직된 진보, 한국노총, 민주노총, 정교조, 공무원노조 뭐 등등등등 해가지고 이제 민주당 이런 거고 그래서 조직된 진보와 조직된 보수만 한국 정치에 반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직되지 않은 뭔가 분산된 다수는 반영되기 어려운 경우는 이들을 대변하는 방법은 공중전과 포퓰리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들은 왜 조직화되지 어렵냐면 원래 조직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조직화되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한다고 앞으로 조직화되는 게 아니라 그건 이제 경제학에서는 이 재화의 특징이 공공재이고 이 재화의 특징이 공공재인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갖는 공공재는 반드시 무임승차 원리가 작동하게 되고 내가 비용을 지불하는 것보다 혜택을 훨씬 적게 얻게 되거든요. 혜택은 누구나 다 갖게 됐지만 내가 그 사회를 뭔가 바꾸려고 그러면 엄청난 비용을 내가 쇠가 빠지게 지불해야 되거든요. 우리 아마 모임에 짱 같은 거 해본 사람은 다 알 거예요. 이거 똑같은 원리예요. 내가 뭔가 주도해가지고 모임을 잘 바꾸려고 그러면 자기 인생 일정 부분을 갉아먹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무튼 그런 거고요. 대안적 해법의 본질은 대안자본과 집단적 육성입니다. 재벌 자본과 다른 대안자본과 집단적 육성이 아까 말한 독재자, 관료, 자본, 노동 그리고 이제 자본도 노동 구분하면 대기업, 중소기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결국 박정희가 키운 거는 자본을 키운 거기 때문에 시작은 자본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박정희는 중화공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재벌을 탄생시켰다. 그 재벌은 중우장대 제조업이고 엄청나게 지금 이제 비관련 다각화돼 있으면서 계열사 체제를 가지고 있는 슈퍼 울트라 제왕적 1인 총수 체제인 수령 체제 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재벌 지배 구조의 본질을 한마디로 말하면 유신 체제랑 같은 거예요. 그리고 유신 체제는 어디서 베껴온 거냐면 북한 수령 체제에서 실제로 베껴온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수령 체제와 재벌 체제와 박정희 체제는 같은 말의 다른 표현들인 거죠. 그게 철저하게 1인 중심 체제. 아무튼 그런 거죠. 그리고 대안의 본질은 그런 거고요. 첼조선 혁명 전략의 핵심은 자본의 재편을 위한 전면적인 사회경제적 재편, 행위 주체는 정치, 관력, 자본, 노동,
그리고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변혁의 주체는 자본의 재편이다. 그래서 마치 산업자본과 산업노동자의 연합군이 지주와 농민의 연합군을 밀어냈던 것처럼 그것이 실은 우리가 실제로 앞으로 마주해야 될 일종의 어떤 체제 간 계급투쟁의 핵심이라는 거죠. 행위 주체는 그래서 자본의 재편이고 자본의 재편을 호응하는 방향으로 관료의 재편이 이루어져야 되고 노동의 재편이 이루어져야 되고 정치의 재편이 이루어져야 된다. 다만 노동의 재편이 자본의 재편에 호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는 의미는 자본을 위해 노동이 일방적으로 희생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그 역사의 방향성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아무튼 20분 안에는 반드시 끝내도록 하겠고요. 레짐 체인지의 개요를 좀 더 얘기하면 규제 문제가 되게 중요한데요. 자본의 재편은 구체제 연합과 신체제 연합의 대결이 저는 이제 대결의 본질이 될 거고 이게 체제 간 갈등의 본질이고요. 구체제 연합은 박정희 방식의 사회경제 체제, 상명하복형 사회경제 체제, 권위주의를 조장하는 사회경제 체제고 재벌 중심 사회경제 체제입니다. 그래서 재벌 자본은 조직된 보수, 세습형 부자, 상속형 부자, 재벌 노동은 조직된 진보, 세습 부자를 반대하는 서민 뭐 이런 구조가 있고 신체제는 자유민주적 사회경제 체제고요. 혁신주도형 사회경제 체제고 그리고 혁신 중소기업이 기존의 진입장벽을 뚫고 등장하는 혁신 중소기업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당분간은 조직화되어 있지 않고요. 성향상 자수성가형 부자의 성격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두 종류가 있는 겁니다. 자기의 땀과 노력으로 하이리턴, 하이리스크를 해서 등장한 부자가 있는 거고 자본가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리고 이제 기존의 재벌 자본가는 뭔가 이제 엄마 아빠를 잘 만나가지고 생긴 자본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본가는 질적으로 철학적으로 다른 자본가다. 절대 같은 자본가가 아니다. 그래서 자본 노동으로 모순을 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거고 실은 2012년 안철수 현상에 대해서 착한 이명박, 진보 이명박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실은 그 말은 약간 비하하려고 안 좋은 의미를 쓴 표현이지만 그 표현이 맞는 표현이라는 거죠. 우리의 대안은 진보 자본가를 집단적으로 키우는 거다. 그래서 그들과 연합해서 재벌을 몰아내는 거다.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폭력에 의해서 밀어내는 게 아니라 경제적 생산력에 의해서 몰아내는 과정. 물론 이제 불법 부당한 거는 물론 견제가 들어가야 되긴 하겠지만 근데 그러려면 낡은 생산 양식은 새로운 생산력을 어떻게 가로막고 있는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규제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진보 쪽은 규제 문제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좀 약간 낯선 개념이어서 개념 잡는 정도만 얘기하고 뒤에 약간 예시를 몇 개 드는 걸로 할게요. 규제는 그냥 개념만 잡으면은 사전적 규제, 사후적 규제, 포지티브 규제, 네거티브 규제, 관료주도 규제, 민간주도 규제, 행정적 규제, 사법적 규제. 근데 이게 같은 말의 다른 표현들이에요. 사전적 규제, 포지티브 규제, 관료주도 규제, 행정적 규제. 이 말과 이게 한 세트인 거고 같은 말의 다른 표현들이에요. 왼쪽이 있는 게. 그리고 개혁해야 될 방향. 사후적 규제, 네거티브 규제, 민간주도 규제, 사법적 규제는 역시 같은 말의 다른 표현들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 문제를 많이 하고 매경, 한경, 조중동, 문화일보 뭐 이런 데서 뭐 디지털 타임즈라는 데서 사전적 규제를 현재 우리나라는 사전적 규제인데 그걸 사후적 규제를 바꿔야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포지티브 규제인데 네거티브 규제를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가 기사가 엄청 많이 나갔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들은 사후적 규제와 네거티브 규제의 실체가 뭔지를 자세히 언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조중동, 매경, 한경, 뭐 문화일보 등등 약간 이제 뭔가 그런 규제를 하는 매체가 규제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엄청 했는데 그럼 사후적 규제가 뭐지? 네거티브 규제가 뭐지?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데 네거티브 규제가 뭔지 사후적 규제가 뭔지는 얘기하지 않는데 그게 뭐냐면 징벌적 선배, 집단소송제, 디스커버리 제도예요. 디스커버리 제도는 뭐냐면 우리 이제 디스커버리 이렇게 근데 미국은 옥시 사건이 터지면 옥시 사건과 삼성 백혈병 사건은 삼성 백혈병에 관한 정보는 근로복지공단이나 삼성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법체계는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럼 피해자가 거기 불질러버리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입증을 어떻게 해 이거를. 도둑질하지 않는 이상 입증하는 게 원리대로 불가능하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법과 제도가. 그리고 옥시 사건도 복잡한 과학적 논쟁이잖아요. 검찰이 나서지 않으면 입증이 불가능해요. 우리나라는 법제도 자체가. 그래서 검찰만 그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옥시 사건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러나 미국은 달라요. 미국은 검찰에 준하는 권력을
민법과 민사소송법과 상법의 형태로 개인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제 권력이, 그러니까 국가의 본질은 폭력인데, 폭력이 우리나라는 관료들만 폭력 수단을 갖고 있는 거고, 미국은 그게 뿜빠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은 유럽도 뿜빠이 돼 있어요. 이렇게 나눠 갖고. 유럽은 누가 갖고 있냐면 협회가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아무튼 그래서 사후적 규제, 네거티브 규제, 민간주도 규제, 사법적 규제는 같은 말의 다른 표현인데,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대 디스커버리, 그리고 위자료의 현실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지난번에 2014년 1월 달에 있었어요. 소송해봤자 10만 원, 20만 원밖에 못 받아요. 더군다나 소송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어요. 1억 1천만 명이 유출됐는데, 건수 기준으로. 그럼 1억 1천만 건이 유출시켰는데, 그럼 우리나라 법체계는 어지간하면 유출되는 게 유리한 거예요. 1억 1천만 명이 다 소송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우리가 만 곱하기 만은 억이죠. 만 곱하기 만은 억인데, 만 명한테 만 원씩 이제, 그러니까 그리고 100만 곱하기 100만이면 조거든요. 100만 명한테 100만 원씩 내가 뭔가 불이익을 입혔다고 쳐요. 그러면 내 회사 입장에서는, 불이익을 입힌 회사는 그걸로 번 돈이 1조 원이에요. 근데 그 100만 원의 피해를 얘가 소송을 나한테 제기하려면 소송 비용이 500만 원 든다고 가정을 해봐요. 변호사 비용 갖춰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은 100만 원을 받으려고 500만 원 소송 비용을 감수하는 거예요. 또라이인 거죠, 일종의. 우리나라 법제도가 그렇게 설계돼 있어요. 그래서 1조를 벌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삼성 갤럭시가 펑 하고 터져가지고 외국에서는 집단 소송들이 다 보상해주고 있거든요. 모든 소비자한테 보상해주고 있는데, 한국에선 소송 건색들만 보상해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근데 그러면 이 제도는 왜 이렇게 우리나라 법과 제도 전체가, 사법체계 전체가 불법을 감수하도록 돼 있어요. 그럼 왜 그랬냐면 박정희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대기업의 편의를 봐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실은 박정희식 낙수 효과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사법체계 전체에. 우리나라 위자료가 코딱지만한 것도 박정희식 낙수 효과 체제의 산물이라는 거죠. 위자료가 그 비현실적으로 10만 원, 20만 원밖에 안 되는 어떤 그런 것도. 아무튼 그런 얘기고요. 공인인증서는 뭐냐면 사후적 규제가 들어가면, 다시 말해서 징벌적 손배 집단 소송대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이 되면 공인인증서는 필요가 없어져요. 미국은 그러니까 사후적 규제가 강력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민간주도 규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가 필요가 없는 거고, 그거는 그냥 금융기관 니네가 입증해라. 그래서 공인인증서가 없는 거고, 공인인증서가 없으니까 그쪽 분야, IT 분야 창업이 용이해지는 거예요, 미국은. 그리고 우리나라 주민번호체계는 언제 만들어졌냐면 1968년 1월 21일 날 김신조가 청와대 박정희 목을 따러 내려왔을 때 1968년 그 해에 주민번호체계가 만들어져요. 주민등록번호의 기본 철학은 전 국민을 잠재적 간첩으로 간주하고 간첩이 아닌 거에 대한 입증 책임을 넘긴 게 주민번호체계예요. 그 주민번호가 우리나라의 IT 발전을 막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페이스북 같은 게 그 전에 우리 왜 홈피, 미니홈피라든가 뭐라 그러죠? 왜 싸이월드인가요? 그런 게 아무리 만들어져도 우리나라가 글로벌화가 될 수 없는 이유는 공인인증서 액티브엑스 주민번호 체계. 그래서 우리나라는 글로벌화를 못하도록 법과 제도가 다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누구의 유산이냐? 박정희 체제의 유산이라는 거죠. 그거조차도. 창업을 가로막고 있는 것도 박정희 때문이다. 기승전 박정희 뭐 이런 건데요. 그래서 이 사후적 규제를 도입하면 근데 공인인증서를 없애도 된다.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있을 때도 금융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많이 벌어지니까 금융위원회가 처한 대안이 뭐냐면 금융기관별로 보안 예산 할당제를 도입했어요. 제가 비율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편의상 2%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니까 그냥 편의상 5%라고 가정을 할게요. 전체 금융기관, 뭐 KB국민은행이 됐건, 뭐 하나가 됐건, 신한이 됐건, 뭐 어디가 됐건, 그리고 카드사도 마찬가지고, 보험사도 마찬가지고, 그 회사들은 전체 예산의 5%를 보안 예산에 써야 돼요. 5%는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그냥 임의적인 표현이에요, 지금은. 그러면 5%를 거기다 쓰고 그 실질 집행 임원 중에 한 명을 보안 담당 이사를 할당하도록 쿼터를 뒀어요. 그러니까 금융위원회 이게 처방이었어요. 근데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런 규제가 전혀 없어요. 규제가 없는 대신 나중에 개인정보 유출이 되면 사후적 규제로 아작을 내버리는 거죠. 그 회사한테 일종의 이제 뭐 개인정보가 뭐 만약에 우리나라처럼 1억 1천만 건이 망하면 그 회사는 그냥 통으로 다 망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미국은 사후적 규제가 강력하고 네거티브 규제가 강력하기 때문에 네거티브 규제는 걸리면 그때 죽이는 거거든요. 뭔가 사건이 터지면 그때 두드러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할당제 방식은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어떤 금융기관은 예산의 3%만 쓰고 만약에 보완이 가능하다고 쳐요. 근데 3% 쓰면 그 사람은 감옥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산의 3%만 쓰고 보완을 할 수 있어도 그 사람은 5%를 써야 돼요. 다시 말해서 혁신을 하지 말라는 제도예요. 쿼터 제도는 혁신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5%를 예산으로 쓰라는 얘기는 너는 무조건 5% 예산은 그거를 뭐 길에다가 버리든 말든 아무튼 5%를 써. 그럼 미국은 거꾸로 사후적 규제가 강력하기 때문에 보안 산업이 발달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동일한 비용, 더 싼 비용으로 더 효과적인 보안을 쓸 건지를 해서 보안 산업 전체가 발달하게 되고 우리나라는 보안 산업도 발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일종의 그냥 탱자탱자하게 되는 거죠. 내가 5% 썼으니까 개인정보 유출돼도 실은 처벌받지도 않아요. 나 5% 썼어. 근데 거기는 이제 일이 터지는 걸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패랑도 관련된 건데 우리나라 사전적 규제라는 건 뭐냐면 뭐뭐 하지마 뭐뭐 해야 돼가 열거돼 있는 게 사전적 규제예요. 그러면 이번에 정경련 사태 때문에 유명해졌던 정경련 이승철 부회장이 썼던 한국경제신문에 썼던 명언인데 엄청나게 멋있는 표현인데 모든 신산업은 대한민국에서 불법이에요. 왜냐하면 사전적 규제 체계 하에서는 사전적 규제라는 건 다시 말해서 열거주의적 규제예요. 미리 열거되어 있는 것만 허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신산업은 그 자체가 불법이에요. 박근혜는 그래가지고 규제 얘기 한참 한 다음에 대한민국 규제가 엄청나게 그러니까 대한민국 법률 개수 숫자 더하기 시행령 개수 숫자 더하기 뭐 감독 규정 개수 숫자 더하기 그냥 그게 다 규제거든요. 뭘로 간주하든 간에 실은 그게 다 규제예요. 근데 그걸 어느 세월에 국무회에서 그걸 회의하면서 언제 그걸 일일이 다 개정을 해요, 그거를. 불가능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오히려 갑자기 까먹었다. 미국은 사후적 규제가 강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혁신 경제가 충분히 가능한 거고, 정경련 이승철 부회장 얘기했는데요. 모든 신산업은 불법인데 부패란 문제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누군가가 새로운 신기술 갖다 왔다고 쳐요. 여기가 이제 지금 새로운 기술을 하고 계시는데 신기술을 가지고 와가지고 규제 당국에 가면은 신기술과 신산업은 당연히 법에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근데 관료한테 허가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감옥 갈지 몰라요. 하다가. 그러면 제가 이거 새로 갖고 왔는데 이거 좀 허용해 주세요. 그러면 이 조문에 없는데 법과 조문에 없으니까 안 되겠어. 라고 이제 일단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을 지극정성으로 모셔요. 룸사롱도 데려가고 골프장도 데려가고 해외 연수도 시켜가지고 하고 뭐 이렇게 5만 가지 뭐 등등등 뭐 그리고 이제 명절 다 챙겨주고 하면 근데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6개월 1년을 모시면 그 사람 반응은 두 가지예요. 법에 없으니까 해봐. 또는 그래 그러면 법과 제도를 바꿔줄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지금 개인 공인인증서 폐지 운동을 하는 오픈넷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오픈넷에서 하는 단체에서 이제 기업인들이 제가 가는 토론회를 갑니다.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나라 창업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사례가 없는 법조문을 암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정자치부 뭐 소관이고 어떤 거는 뭐 금융실명제법은 금융위원회 소관이고 또 무슨 법은 어디 소관인데 정부 부처를 계속 뺑뺑이 돌면서 모든 기술적 조건을 완비했는데 실제 창업하는데 2년이 걸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이 속도 경쟁인데 근데 규제들 금융기관 그러니까 정부 부처는 공무원을 가면은 이거 내 소관 아니니까 저기 가봐. 저기 가면 이거 내 소관 아니니까 저기 가봐. 근데 걸치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사 출신 모 변호사는 버뮤다 삼각지대라는 말을 패러디해서 버뮤다 삼각지대라고 아예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규제 문제를 뚫어버리는 게 근데 규제 문제를 한 방에 뚫어버리는 게 뭐냐면 사전적 규제를 사후적 규제로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한 방에 바꿔버리면 신규 창업이 훨씬 더 용이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박근혜 대통령처럼 무슨 규제 개혁 무슨 그 한송이 코트 대국민 쇼를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규제 개혁 회의도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이거를
한 큐에 바꿔버리는 거죠. 실은 이게 레짐 체인지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런 얘기고, 관료의 제표는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새로운 신규 창업이 용이해지는 거고, 그러면 신규 창업이 용이해지면 현재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공공부문만이 좋은 일자리이기 때문에 거기를 가려고 아까 말했듯이 5년 10년 공부를 공식적으로 내가 노량진 그 이상한 그 인생 약간 축내면서도 공부를 하는 게 생애소득 극대화를 치면 그게 더 유리하거든요. 나머지 90%의 헬조선 노동시장으로 가는 것보다는 뭔가 복지국가 노동시장으로 가는 게 자기한테도 5년 10년 쇠가 빠지게 하더라도 훨씬 더 유리한 건데, 창업시장이 대규모로 열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것은 대박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력이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량진, 대림동, 신림동 뭐 이런 일정 부분 캐파가 이동하게 되고, 근데 대공업적으로 창업시장을 확 터주려면 규제 체계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규제 낱개들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규제 체계를 통으로 기존의 체계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예컨대 모든 규제를 사후적 규제를 바꿀 수는 없어요. 예컨대 원자력 발전소 문제를 사후적 규제를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이후에 복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비유하면 저거예요. 현재 사전적 규제가 95%고 사후적 규제가 5%라면 95대 5라면 사전적 규제가 한 50% 남고 사후적 규제가 50%가 되는 사회. 이게 이제 규제 체계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뭐 모든 사전적 규제를 다 폐지한다 이런 의미는 아닌 거죠. 규제의 개념으로 국가를 재인식하면 원래 이제 복지국가론 같은 거 공부하면 자본주의 다양성 논쟁 같은 거 있고 복지국가 레짐 논쟁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이 규제 문제가 가진 의미를 보면서 기존의 그 복지국가 다양성 논의라든가 뭐 에스팽 앤더선이 됐건 뭐가 됐건 그 사람들이 동시다발로 빠뜨리고 있는 게 국가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국가가 어떻게 전체 레짐에 작동하는지를 빠뜨려 있는데, 그리고 우리나라의 헬조선을 분석할 때 국가의 역할을 분석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오고 분석이 안 되거든요. 국가의 민주화는 뭐냐? 국가의 본질은 뭐냐? 국가는 폭력이다. 막스 베버의 정의죠. 국가의 가장 큰 특징은 폭력의 독점이고, 그럼 폭력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신체적인 폭력과 금전적 폭력으로 나눌 수 있고, 그거를 뭐 경제적 강제, 경제적 강제로 표현할 수도 있고,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는 대표적인 조직이 군대, 검찰, 판사, 경찰이고, 경제적 폭력을 행사하는 대표적인 조직이 국세청, 공정위, 금감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최순실 사건을 보면은 언제나 얘네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국가는 폭력이고, 그거는 국가의 탄생일에 지금까지 항상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영원히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폭력을 국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본이 아무리 발달을 해도 폭력을 가져갈 수는 없거든요. 이건 국가의 고유한 기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의 민주화란 폭력의 민주화고, 폭력의 민주화란 폭력의 분권화이다. 그리고 폭력의 분권화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부를 국민한테 넘겨주는 방법이 있는 거고, 그게 말한 아까 민법이나 민사상법이나 상법에 넘겨주는 거고, 예컨대 김종인 씨가 경제민주화를 핵심 낸 법이 상법 개정안이에요. 다중대표소송을 비롯해가지고 주주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거죠. 그럼 재벌체제에 대항할 수 있으니까. 뭐 또 그런 거고요. 그래서 국가의 민주화는 본질적으로 폭력의 민주화고, 폭력의 민주화는 본질적으로 폭력의 분권하고, 폭력의 분권화는 하나는 검경 수사권 분리처럼 정부 부처끼리 분권하는 게 있는 거고, 또는 금융감독 독립성을 강화해가지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권한을 뿜빠하는 방식처럼 그거는 정부 부처끼리 분권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정부 부처끼리 분권하는 거와 별개로 국민들한테 권한의 일부를 넘겨주는 게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정보 비대칭성을 투명하게 해주는 게 있는 거예요. 어떤 공시지도라든가 아니면 이제 알 권리를 강화한다든가.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실은 관료개혁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규제 문제의 핵심이기도 한 거고. 그래서 관피아 문제의 본질은 관료가 규제를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그거는 사전적 규제, 행정적 규제, 관료주도 규제, 난 같은 말을 다른 표현들이었다는 거예요. 규제가 걔한테 다 몰려있기 때문에 과징금이 1억이면 1억 주고 매수하는 거고, 과징금이 100억이면 100억 주고 매수하는 거예요. 왜냐면 걔네들만 매수하면 되거든요. 권한이 몰려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거고요. 22페이지 중반을 보면 보수는 규제 완화, 진보는 규제 완화 반대를 얘기했는데, 이 자체가 멍청한 대립구도다. 완화할 건 완화하고 강화할 건 강화하면 되는데, 그거와 별개로 규제 체계 자체가 그지같이 돼 있는 거죠, 현재. 새로운 생산력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한국에서 규제 권력이 작동되는 기본 모형은, 요거는 한국의 경우 규제 권력을 관료가 사실상
거의 100% 독점하고 있다. 그게 이제 관피아의 본질인데요. 관리의 권한은 규제 권력과 예산 권력인데, 그래서 정부 부처 중에서 예산이 많은 정부 부처, 대표적인 게 국토부, 산업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이런 데는 예산으로 헤쳐먹어요. 그래서 예산으로 낙하산을 내려가요. 그래서 A급들 공무원들은 언제나 대형 로펌과 대기업으로 내려가는 거고, B급, C급, D급은 자회사들을 만들어가지고 국정감사에서 잘 파악되지 않는 회사들을 막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도 없으면 동창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또 해먹어요. 구조가 다 똑같아 이게. 근데 우리가 10년, 20년, 30년 동안 모든 언론과 모든 국회는 공허한 다람쥐 쳇바퀴 도는 환상적인 지적만 맨날 했던 거예요. 구조는 한 개도 바뀐 게 없는 거야. 과징금을 1억에서 100억으로 올리면 매수 비용만 1억에서 100억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매수 비용 인상 투쟁만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과 대한민국의 모든 진보 세력과 시민사회단체가 진보정당 포함해가지고 힘을 모아서 매수 비용 인상 투쟁을 그동안 했던 거죠. 관료가 권력에 몰려있는 그 순간 매수 비용을 그러니까 금액을 과징금을 얼마로 하든가 무관하게 그건 매수 비용의 가격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권한 자체를 뿜빠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비유하면 국가, 시민사회, 개인, 여기서 시민사회는 조직노동, 조직자본, 이게 유럽으로 치면 협회, 코퍼라티즘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8대 1대 1인데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4대 2대 4. 아까 사전적 규제, 사후적 규제를 9대 1이라면 5대 5라고 표현한 것처럼 개인에게 강력한 권한을 줘야 된다.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대안의 핵심이고요. 23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거는 규제라는 개념으로 전 세계 자본주의를 재배열하면 아까 왜 자본주의 다양성 논쟁이나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 국가 레짐 논쟁 같은 거랑 비슷한 건데 저는 규제 개념을 기준으로 전 세계 자본주의를 이렇게 다시 재분류할 수 있다 생각을 해요. 그거에 관한 얘기인데요. 짧게만 얘기하면 미국은 개인한테 권한을 대폭 주고 있고요. 그래서 개인주의에 기반한 진보적 자유주의다. 그리고 사후적 규제가 강력하게 도입되어 있다. 그리고 유럽은 시민사회가 권한이 강력하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협회, 노조 이런 데가 서로 이제 권한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다. 그래서 유럽은 조합주의에 기반한 사회민주주의 모델이다. 한국은 관료가 그 권한을 다 틀어주고 있다. 그래서 관료주의에 기반한 국가주의 모델이다. 관료주의에 기반한 국가주의 모델은 누가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었냐? 박정희, NL, PD, 민족주의. 요 세력들이 열심히 힘을 모아서 국가 이퀄 공공성이라 생각해서 왜냐면 그거 이외에는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이론적 기반도 없었고 그래서 그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진보 보수 박정희, NLPD, 민족주의자들이 힘을 모아서 국가의 힘을 계속 키우고 관료의 힘을 계속 키우고 해가지고 관료들이 독재자는 사라졌지만 재벌과 관료들이 서로 헤쳐먹는 그래서 관료는 규제를 점점 늘려요. 왜 규제를 늘리냐면 규제를 늘릴수록 자신의 매수 가치가 극대화돼요. 그래서 규제가 1억 원어치 규제가 있으면 1억이 매수 비용에 갇힌 거고 규제가 총량이 100억 원어치 있으면 100억만큼 매수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금도 100억을 때릴 수 있지만 매수도 100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료들은 규제 권력을 계속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법 개정 무슨 엄청난 사회적 사건이 있으면 관료들이 제일 마무리하는 결론은 뭐냐면 과징금 인상으로 항상 결론이 돼요. 그래서 의원님의 제안을 저희가 수용하여 의원님의 법안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과징금을 이번에 인상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기 매수 가치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 투쟁을 열심히 대한민국 진보 보수가 합심해가지고 했었다. 자본주의 체제 변동이 핵심인 거고 한국 사회 창업이래 등등이 핵심인 건데 다만 사회민주주의 모델의 핵심은 뭐냐면 노동조합이 그 사회의 다수의 이익을 대변해야 돼요. 그 사회의 다수의 노동자 계급의 이익을 대변해야 되는데 그럼 이 얘기는 한국의 조직된 노조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조직되지 않은 90% 노동자, 청년, 여성, 비정규직, 영세사업자 있는 노동자들의 계급적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예요. 그들이 주체가 될 수 있으면 한국은 3인주의 모델 및 조동시장경제의 모델로 이행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고 그들이 그런 주체가 될 가능성이 없다고 간주하면 우리는 미국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영훈 교수가 한국형 시장경제 체제에서 한국이 국가주의 시장경제 모델인데 자유주의 시장경제 모델로 전환돼야 된다고 얘기한 게 최장직과 김상조와 이영훈 교수는 실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인 거고. 다시 말해서 한국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워낙 상층에 몰려있기 때문에 대기업과 독과점 영역에 몰려있기 때문에 하층 노동계급 90%의 이익을
이해를 대변하는 옛날 운동권식 표현으로는 대자적 계급. 그러니까 뭔가 어떤 이들 전체를 대표하는 계급, 그런 뭔가 엄마 아빠 역할을 훌륭하게 내는 그런 계급으로 되는 가능성이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실험은 실패했다. 참고로 산업별 노조의 본질은 뭐냐면 산업별 조직 형태가 본질이 아니라 산업별 협상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전교조는 전국 교직원 노조인데 실제로는 전국 교원 노조인 거죠. 그리고 이번에 교원 공무집법, 또 실은 내가 열심히 쇠가 빠지게 시험 공부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왜 저런 하찮은 비정규직 새끼들을 교원이랑 비슷하게 처우하려 하냐라는 교총과 전교조가 공식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그 교사들의 저항. 자기는 실제로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그런 모순들이라는 거고요. 등등등등 그런 변화들이 규제의 권력을 바꾸는 게 핵심이라는 얘기고요. 노동 얘기로 좀 넘어갈게요. 5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인데요. 노동의 재편은 노동자들의 지금 변화는 자본의 책략에 의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가 바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과거 자본주의는 뭐였고 복지국가 전성시대 자본주의는 뭐고 현재 자본주의는 뭔지를 그냥 짧게만 우리 보면은 양차 세계대전, 소련 등 공산국가의 체제 경쟁, 자본주의 황금기, 고도성장기, 산업자본주의 확장기, 완전고용, 강력한 노동자운동, 사회적 합의주의, 코퍼레티즘, 금융 억제에 기반한 일국적 사회민주주의와 일국적 개인주의. 이게 흔히 우리가 아무튼 학자들이 떠드는 복지국가의 특징들이에요. 역사적 전제 조건들에 관한 건데 정치, 경제, 사회적인. 현재는 어떤 사회냐면 현재 대한민국은 탈산업화, 저성장, 고령화, 세계화, 자동화, 인공지능, 로봇화, 경쟁 격화로 인한 산업 예비군이 확 증대되는 어떤 처지에 놓여 있다. 근데 이 처지들은, 이런 변화들은 상수를 간주해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변화를 상수를 간주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지금의 기존의 노동운동은 아까 전에 제가 빠뜨린 말 중에 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대립구도는 현재 노동 문제를 해명하지 못하는데 왜 그 패러다임이 지배적인 패러다임이 됐을까? 그거는 비정규직 이슈를 제기한 사람이 비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정규직들이 제기한 프레임인 거예요. 나를 비정규직으로 만들지 말라 라고 제기한 게, 다시 말해서 민주노총, 한국노총 근처에 있는 노동학자들, 그리고 근처에 있는 진보적 지식인들이 비정규직인 당사자들이 비정규직 프레임을 만든 게 아니라 비정규직이 아닌 사람들이 나를 저따위 비정규직으로 만들지 마 라는 말로 만들어진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원래 프레임 자체가. 그러면 예컨대 정규직의 처우를 90으로 간주하고 80으로 간주하고 비정규직 처우가 20이 있다. 근데 비정규직 처우를 20점에서 50점으로 만드는 만약에 처우 개선법이 있다. 그러면 이 법에 대한 태도는 기존의 정규직은 이 법을 반대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왜냐하면 내가 혹시 80점 지위인데 50점으로 다운될까 봐 반대하는 거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왕이면 그러니까 비정규직은 20점 처우, 정규직은 80점 처우, 뭔가 50점짜리 법안이 있다고 쳐요. 50점짜리 법안을 만들면 이 50점짜리 법안이라는 얘기는 30점짜리 미진하다는 얘기거든요. 역으로 말하면. 그러면 노동운동에서 노선투쟁이 버티면 강경한 세력이 야, 이 씨발로마 너는 왜 이런 30점짜리 결함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요.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는데 너는 자본가의 앞자리 같은 놈이냐? 하면 깨갱하고 그래 안 할게 하고 아무것도 안 바뀌는 거야. 그것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한국 사회가 훨씬 더 진보 보수의 합의 기반이 훨씬 높은데 합의 기반만큼도 제도 변화가 없는 이유예요. 합의 수준은 지금 제도 수준보다 훨씬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들은 비정규직 문제에 실제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들의 관심은 내가 비정규직이 되지 않는 것이 관심사인 거야. 비정규직 프레임 만든 이유가. 아무튼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그러면 조직 노동은 비정규직을 대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메트로 노조는 구의역 19세 김군을 대변하지 않는다. 거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다 비슷할 거예요. 여러분들 위에 있는 분들이랑. 아무튼 25페이지 하단을 다시 넣어보면은 노동 3권, 노동조합 형태, 이 모든 거는 자본주의 역사적 산물에 불과했어요. 그거를 그냥 간단하게 정리한 게 자본주의 국면마다 노동조합의 형태, 노동법 체계, 노동조직, 산업구조가 다 달라요. 그리고 지금도 저는 그렇다고 보는 거고, 아까 노동의 양극화는 실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동한 거기 때문에 한두 가지로 될 수 없다. 그래서 도깨비 방망이를 하면 안 되고 양극화가 된 거를 원인을 미분을 해야 되고 인수분해를 다 한 다음에
그거를 각각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그 인수분해한 걸 다시 적분을 하면 언젠가 양극화가 해결돼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그거는 아까 말한 노동 양극화, 복지 양극화, 기업 규모 양극화, 산업 구조 양극화, 그다음에 또 여기 제일 중요한 게 하나가 뭐였냐면 대항력의 양극화예요. 저는 이제 대항력이라는 표현을 일부러 쓰는데, 자본의 횡포에 대해서 노동이 뭔가 방어할 수 있는 집단은 대한민국에 10%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 90%는 대항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대항력을 부여하는 것이 실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 법과 제도, 예산 지원 아무리 해봤자 다 이게 트리클 다운되는 거야, 다. 대항력의 양극화가 반드시 같이 도입돼야 되고, 그거를 짧게 표현하면 그러면 노조로 조직 가능하지 않다는 걸 전제로,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들을 노조로 조직하는 게 아니라 노조로 조직 가능하지 않다는 걸 전제로 대안이 뭔지를 수립해야 돼요. 그러면 한 사람의 노동자를 둘러싸고 있는 노동 법 체계는 총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집단노동법, 그게 대표적인 법이 골격이 되는 법이 노동조합법이에요. 그리고 개별노동법, 이건 이제 그냥 대표적인 법이 근로기준법이에요.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혜택을 받는 법.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노동자가 아니어도 혜택 받을 수 있는 법, 대표적인 게 민법 및 민사소송법이에요. 그러면 현행 대한민국 법 체계는 사실상 집단노동법만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노동자 10%만 노동법 체계에 도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안적인 제도는 뭐냐면 개별노동법을 강화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이랜드 사건이 얼마 전에 해가지고 얘네들이 350개 업체에서 84억 원을 삥 뜯었다는 거잖아요. 그 알바들의 피 같은 돈을 야금야금 그 벼룩에 간 빼먹듯이 빼먹어가지고 모아가지고 84억을 했다는데, 호주랑 미국에서는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이런 경우는 징벌적 손배를 때려요. 지금 우리나라는 고작 불매운동 하고 있잖아요. 불매운동 하면 몇 명이나 하겠어요? 1000명, 10,000명도 안 해요. 근데 호주나 미국은 84억을 그렇게 뛰어먹으면 이건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거거든요. 그럼 몇천억을 두드러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드러 맞는 걸 본 다음에 다른 기업은 절대 그걸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의 알바들의 권익이 노동조합이 아니어도 보장된다는 거죠. 징벌적 손배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본의 재편, 관료의 재편, 노동의 재편이 큰 방향인데, 자본의 재편은 여기 이제 26페이지 하단을 볼게요. 저는 새누리당은 정치적으로 권위주의적 정치 세력이에요. 근데 그동안 경제에서 자유주의를 얘기한 것처럼 비춰졌어요. 근데 재벌은 재벌 그 자체가 자유주의 세력이 아니에요. 재벌 그 자체가 권위주의 세력이고 전체주의 세력과 유사한 집단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한국 사회 전체주의의 진짜 핵심이에요. 한국 사회 권위주의를 떠받치고 있는 진짜 경제적인 실체는 재벌 체제인데, 그러면 마치 새누리당은 권위주의 정치 세력인데 자유주의적 경제 정책을 하는 것처럼 보였고, 이 민주당 쪽은 원래는 자유주의적 정치 세력인데 권위주의적 경제 정책을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실제로 그랬고, 왜냐하면 NLPD 국가사회주의에서 이념적으로 오염되어 있는 집단이었는데, 근데 실제로는 야당의 경제학에 우리가 새로 만들어야 될 대안적 야당 경제학은 뭐냐면 자유주의적 경제 정책이에요. 근데 자유주의는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힘센 놈들을 더 힘세게 해주는 자유주의가 있는 거고, 힘센 놈들은 힘이 약해지고 힘 약한 놈들이 힘세지는 자유주의가 있어요. 그게 아담 스미스의 고전적 자유주의예요. 절대 왕권과 투쟁했던 아담 스미스 자유주의는 약자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는 건데, 더 정확하게는 기존의 센 놈의 권한을 박탈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누구 권한을 박탈하는 거냐면 관피아들 권한을 뺏는 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보적 작은 정부론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컨대 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속한 상임위원회 정무위원회였는데,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 전국에 다 합쳐서 5개 사무소를 포함해서 550명이에요. 근데 대한민국 법인 등록된 기업만 55만 개예요. 그리고 가맹점, BC카드 가맹점에 등록돼 있는 것만 400만 개예요. 근데 공정거래위원회 550명이 이걸 다 감독해요. 그러니까 50명이 5천만 개 정도, 5천만 명을 대상으로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5호 담당자에서도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권한 개혁의 핵심이 뭐냐면 공정거래위원회 권한을 뺏어오는 거예요. 그게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고 상법, 민법, 민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거예요, 실제로. 대신 공정거래위원회는 뭐를 해야 되냐? 잡다구리한 권한은 다 민간으로 이양하고 고상한 업무, 코디네이터를 하는 업무, 센 놈과의 대결하는 업무, 정보 비대칭성이 강력한 어떤 그 규제 그쪽으로 몰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 전에 검찰이 과로사 때문에 자살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한 4개월 전쯤에. 우리나라 모든 관료는
하찮은 일들을 해가지고 과로사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하찮은 일들은 전부 다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으로 위임해주고, 그래서 니네가 알아서 투쟁해라. 그러니까 하찮은 것도 다 관료들이 틀어주고 있기 때문에 때법이 작동하는 건데, 이 때법이 아니면 실은 해법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걸 넘겨주고 관료들은 고상한 업무, 제도를 코디네이트하는 업무, 이런 걸 해야지만 한국 사회가 발전할 수 있고, 근데 그러면 민주당 및 진보 세력은 뭐를 주장해야 되냐면 자유주의적 경제정책, 관료의 권한을 뺏는. 그래서 그들을 다 힘 센 놈과의 싸움으로 다 전환 재배치돼야 되는 거죠. 한 명도 해고할 필요는 없어요. 그들 해고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옥만 가지 낙하산들, 그리고 짱 박혀 있는 우리가 존재도 모르는 짱박어는 어때 헤쳐먹는 기관들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 게 나중에 싹 사라질 거예요. 10년, 20년 지나면. 왜냐하면 규제 권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주의 정치 세력이 거꾸로 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제시해야 된다, 지금. 그러면 새누리당은 너네는 권위주의 정치 세력인데 독과점 세력인 재벌을 옹호하는 권위주의적 경제정책을 주장하는 집단인 거고, 우리는 자유주의 정치 세력인데 자유주의적 자본가를 육성하기 위한 권위주의적 자본가가 있고 자유주의적 자본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패키지가 되는 거고, 이쪽에 패키지 연합과 저쪽에 패키지 연합이 한바탕 붙어가지고 51대 49로 역전시킬 수 있다 생각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주의적 자본가, 야당 자본가를 육성하는 것이 개혁의 핵심이고, 그들을 돕도록 대한민국 사회경제 시스템 전체를 다 바꾸는 것. 그것이 레짐 체인지 본질 핵심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해주신